안녕하십니까. 이차은용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토론토 부동산 TV 163편 봄 시장이 사라졌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대단한 일이 벌어졌죠.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대통령과 수상이 바뀌었죠. 정치인들은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군 중에서 가장 부정직하고 부패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모든 사람의 일상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바로 가장 부정직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정치인이 없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고 정치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AI 거버먼트가 생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AI가 정부를 운영하면 사심 없고, 그죠? 뭐 아빠 찬스 뭐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AI가 뭐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거 없고, 뭐 학벌, 지연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AI가 그 거버먼트를 하는 게 어떨까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마침 3월 4일 날, 올해 2025년 3월 4일 날 캐나다 정부에서 AI strategies라고 하는 거를 임플리멘트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럼 단순한 면허증 갱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민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진행시킨다는 것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나하나 봐야 되니까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디시전 내릴 때 복잡한 경제 지표를 놓고 그걸 분석해서, 그리고 어떤 디시전을 금리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결정하는 것, 그런 것들을 AI가 어설픈 경제학 교수나 경제학자라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거버먼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번에 수상이 된 그 마크 한이라는 사람은 2007년도부터인가요? 그래서 한 7년간 뱅크 오브 캐나다 총재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브룩필드인가 그쪽에 정말 사장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이 그 금융계통에서 많이 일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중앙은행 총재가 됐을 때 금리를 3.75%에서 그 다음에 1%로 낮췄죠. 물론 미국의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리만 브러스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랬지만 1%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0.25%까지 낮췄죠. 그래서 토론토의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인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져갔죠. 그리고 2017년도 그 하우싱 메저가 나타나기 전까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커졌죠. 싼 금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했죠. 그때 재미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일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벌린 사람이 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그 환경론자예요. 환경론자. 기후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고 원유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재생에너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에 알버타가 좀 독립한다라는데 쉽게 상상하실 수 있죠. 왜 독립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상황이죠. 이재명 씨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AI 거버먼트가 되면 싸울 일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국회의원 숫자도 한 50명으로 줄이고 300명씩은 몰려다니면서 쌈질하고 볼 게 없잖아요, 그죠? 지난달에 GTA 하우싱 마켓을 보면 제가 제목이 오늘 봄 시장이 사라졌다 그러는데, 이제 그 BNN 블룸버그에서 한 얘기예요. Spring market is officially dead on arrival. 그러니까 죽은 채로 도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아마존이나 테무에서 시켰는데 와서 받아보니까 전원을 꽂았는데 불이 안 들어오더라. dead on arrival. 오자마자 오기 전에 올 때 벌써 죽은 채로 왔다. 안 된다. It's not working. 그래서 우리가 봄 시장을 기대했는데
그리고 물건도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더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5월 달이면 봄 시장은 끝났어요. 시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 시장이 생각보다 이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한 얘기죠. 뭐 그렇다고 완전히 안 된 건 아니지만 이제 거래량은 작년에 비해서 13.3% 줄어들었고, 이제 거래 가격은 이제 4%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리스팅은 14% 정도 더 늘어났다. 물건은 많이 나오고 거래는 안 되고 가격은 떨어졌다. 그래서 dead on arriva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팔린 걸 보면 이거 지난 4년 동안 팔린 걸 차트를 보는 건데, 이 보라색이 2022년, 그 다음에 이제 짙은 보라색이 2023년, 파란색이 2024년, 이게 이제 2025년 올해죠. 보시다시피 2022년도가 사실 이때가 피크였어요. 토론토 부동산의 최고치를 찍은 때죠, 이때가. 그 이후로 이제 떨어졌고, 그다음 이제 2024년에는 작년도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겠구나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해였어요. 그래서 봄 시장도 그런 대로 좀 어느 정도 했는데 가을이 되면서 굉장히 활기를 띠어서 가을 시장이 꽤 좋았죠, 작년도에. 가을 시장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올해 1월 달까지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이제 테리프 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러면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에 비해서 for sale 매물은 액티브한 리스팅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매물이 늘어났고 이게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보라색은 2022년, 2023년, 2024년 작년도에도 그 매물이 많이 늘었고 이 매물을 이어안고 올해도 많이 매물이 많이 나왔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뉴 콘도 세일즈는 2022년도에는 엄청나게 팔렸어요. 2022년도에 엄청나게 팔린 게 언제 클로징 하나요? 2027년, 8년도에 클로징 하겠죠. 그때 이게 매물로 나오겠죠. 그죠? 이때 가장 비싸게 산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도 많이 매물 거래됐고, 작년도에는 거래가 많이 안 됐고, 올해는 아예 거래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올해 뭐 4월 같은 데는 100채나 팔렸을래나요? 안 팔리자 아예. 안 팔린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이때 2022년, 3년, 4년도에 팔아놓은 것이 앞으로 3년, 4년, 5년, 6년 되면 이 물건이 시중에 나오겠구나.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안 팔린다는 얘기는 안 짓는다는 거잖아요. 안 지면 지금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작년부터 안 팔리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홈 프라이스 인덱스를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각 지역별로 물건의 타입별로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한 차트로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 이제 GTA, 그다음에 할튼 리전, 뭐 필 리전, 시리 업 토론토, 요크 리전, 듀람 리전, 오렌지빌, 사우스싱크 이렇게 뭐 돼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컴포짓 인덱스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갔어요. 모든 물건 콘도부터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다 내려갔지만 전체적인 숫자를 이렇게 보면 이 지금 전체적으로 4.49% 내려갔지만 뭐 토론토나 요크 리전, 필, 할튼 이런 거 4%에서 6%가량 내려갔는데 듀람이나 오렌지빌, 사우스싱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내려갔죠. 가격 차가 좀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싸고 그러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덜 내려갔고 주택 가격이 비싼 쪽을 중심으로 많이 내려갔다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전체적인 물건별로 보면 이제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는 4.7%, 5% 이렇게 떨어졌는데 콘도 같은 경우는 7% 정도 떨어졌죠. 콘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GTA 평균 가격과 거래량을 이렇게 보면 이제 2023년도 1월 달부터 봄 막혀졌다 여름에 내려갔다가 가을에 반짝했다 겨울에 내려가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전형적인 커브죠. 이제 작년에도 뭐 비슷하게 됐죠. 그렇게 가을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갔고 올해는 근데 봄 마켓이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는다. 거래량은 그래도 이제 1월 달에 비해서 거래량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거래량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그렇게 이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단독주택도 비슷해요. 단독주택은 봄이 돼서 사실은 좀 올라줘야 되는데 2월 달에 좀 1월, 2월 달에 좀 반짝해서 아 좋게 나가나 보다 했는데 3월, 4월, 5월 되면서 오히려 주저앉아 버렸죠. 단독주택. 이제 이때 이제 테리프 문제가 불거지고 캐나다 경제 자체가 불안정해지니까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타운하우스도 뭐 비슷한 상황이에요. 계속 이제 1월, 2월, 3월 되면서 좀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고 거래량 꾸준히 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가격은 오히려 약 보합세에 머무르고 있어요. 뭐 콘도도 비슷해요. 콘도도 이제 뭐 올 2월, 1월, 2월 잘 나가다가 3월부터 콘도도 그냥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거죠. 약보합세를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콘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달에도 말했지만 매물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매물이 더 많아요. 근데 후년부터는 매물이 좀 줄어드는데 내년에는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지난 50년간 토론토의 이제 주택 가격을 차트로 그린 건데 이제 1975년도, 75년도에 그 당시 평균 토론토 평균 주택값이 42,000불이었어요. 42,000불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90년도에 그때도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뭐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불황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주택 가격이 28% 빠지면서 6년 동안 불경기가 있었어요. 96년도까지 1990년에서 96년도까지 그랬어요. 97년도부터 주택 경기가 살기 시작했죠. 제가 이민 온 게 97년도에 이민 왔으니까. 근데 오래됐어요.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꽤 됐네요. 그죠? 97년도부터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쭉 온 거죠. 그리고 이제 2008년도 요때가 이제 7년도 8년도가 요때 미국의 금융위기 왔을 때죠. 요때 이제 말씀드린 마크하니가 금리를 0.7%까지 내리면서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다 2017년도에 이제 하우싱 메이저 일어나면서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2022년도까지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온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3년째 내려가고 있어요. 3년째 내려가서 지금 19% 최고 2022년 최고점에 비해서 19%까지 내려가요. 최고점에서 19%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앞으로 5% 10%더 내려갈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그죠? 역사를 보면 역사는 항상 되풀이된다 그러죠.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느끼기에는 거의 바닥에 온 듯한 느낌이죠. 근데 항상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바닥이 아니라 지하 2층도 있고 지하 3층도 있을 수 있더라. 그건 이제 많이 경험해 봤죠. 안심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대충 이게 많이 바닥이 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5월 30일 마크 카니가 이제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페더럴 커미터 자기가 제일 이 하우싱 문제를 들고 일어난 건 원래 보수당이에요. 보수당에서 카본 텍스와 하우싱 문제를 얘기했죠. 카본 텍스 얘기하니까 마크 카니가 카본 텍스 소비자 카본 텍스 안 한다 그래가지고 주유소 가면 여러분들 기름값이 한 30센트씩 내려갔죠. 내려간 걸 좋아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그만큼을 더 냈던 거에 대해서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만큼 세금 더 낸 거잖아요. 그 돈 어디 갔는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수당에서 얘기한 게 하우싱 문제하고 카본 텍스 문제인데 카본 텍스 그렇게 돈 내려가지고 좀 잠잠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우싱 문제를 들고 일어나니까 하우싱 문제, 모게지 문제, 이자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느냐 뭐 난리를 쳤잖아요. 폴리버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우싱 어포더빌리티에 대해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볼드 비전,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포더블한 집을 더 짓겠다라고 얘기해서 한 얘기가 가만히 보면 하우스와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미국과의 경제적인 어떤 유대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하겠다. 뭐 각 프로빈스 간의 트레이드 배리어를 없애주겠다. 그다음에 코스트 오브 리빙 우리가 생활비를 낮춰주겠다. 낮춰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가 빠졌죠. 낮춰주겠다. 의욕 좋죠. 볼드 비전이에요. 어떻게는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하우싱 어포더빌리티를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되게 해주겠다. 어떻게? 그러니까 민간과 그 관민 합동으로 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최신 공법을 이용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집에 뭐 이게 뭐 이게 말이 되는지 어떤지 뭐 모르겠어요. 단어는 나이랬는데 이게 과연 뭐 말이 되는지. 그다음에 카나디안 세이프티와 뭐 주권을 보호하겠다. 이 주택 문제하고 뭐가 관계 있는지. 그다음에 이민을 꾸준히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민이 계속 들어오면 주택 가격은 좀 오를 테지만 주택이 좀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오히려 거꾸로. 뭐 그러니까 주택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볼드 비전이라고 해서 내놨어요. 이거는 이제 트랩에서 이제 거버먼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커미트먼트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first time home buyer한테 뭐 GST를 웨이브 해주겠다. first time home buyer 어차피 GST 웨이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일부 그죠? 근데 뭐 확대 전반적으로 다 웨이브 해주겠다는 건지 그 다음에 1밀리언에서 1.5밀리언까지 GST를 줄여주겠다. 리무브가 아니라 리듀스죠. 줄여주겠다. 그런 얘기죠. 지금도 어차피 GST 뭐 리베이트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더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건 뉴홈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 일반 리세일홈이나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집을 2배를 짓겠다. 어떻게?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럼버와 뭐 이런 거 스킬 레이버를 이용해서 집을 2배 더 짓겠다. 이게 과연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하다면 여태까지 왜 안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죠? 10년 동안 자유당 정부였는데 왜 그동안 안 했을까? 이해가 안 가죠.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차지를 깎아주겠다. 디벨롭먼트 차지는 뮤니시팔리티 소관이에요. 페더럴 거버먼트 소관이 아니죠. 특히 이제 뭐 멀티 유니트 콘도나 타운하우스 있는 거에 디벨롭먼트 차지를 반으로 줄여주겠다. 지가 페더럴에서 왜 그걸 뮤니시팔리티 하는 일을 지가 낯서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대요. 아무튼 근데 어포더블 하우스를 많이 짓겠다는데 어포더블 하우스라는 게 뭐냐? 지금 토론토 GTA 안에 주택 수가 한 120만 개 정도의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가구 수는 한 190만에서 200만 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숫자로 보면 60%가 1인 1가 한 가구당 한 집씩 갖고 있으면 60% 정도가 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한 50에서 55%만 내 집이 있고 나머지는 내 집이 없어. 왜? 한 사람이 여러 개 집을 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렌탈 하우스들도 많고 렌탈 컴퍼니가 갖고 있는 하우스들. 그냥 50% 정도가 내 집이고 50% 정도는 남의 집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하우스홀 인컴이 어포더블 하우스라는 건 내가 돈을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어포더블하다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 몇백만 불짜리 집도 집 싸네. 뭐 어포더블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인컴이 없는 사람들은 뭐 50만 불, 60만 불짜리 콘도도 이건 내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토론토에 사는 사람들, 토론토에 51%가 하우스홀드 인컴이 9만 9천 불, 10만 불 이하예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대한도로의 집은 41만 4천 불까지 지금 현재 모기지를 받아서 풀로 모기지 받아서 살 수 있는 집은 41만 4천 불까지예요. 그럼 어포더블 하우스라는 거는 집을 갖고 있는 50% 말고 집이 없는 51%를 위해서 짓는 집이 어포더블 하우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41만 4천 불 이하짜리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집을 어디다 어떻게 질 거냐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 뭐 가령 무슨 시골에다 짓는 거는 뭐 maybe 그렇지만 GTA 안에 우리가 이런 거는 기대해 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GTA 부동산 시장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뱅크 오브 캐나다가 이제 어저께 금리를 이제 뭐 조정하는 날인데 어제 금리를 2.75%에서 홀딩했죠. 두 번째 홀딩하는 거죠. 뭐 계속 내릴 수 없는 게 전전번에는 그래도 과감하게 팍팍 내리고 그랬는데 더 내릴 수 없는 이유가 미국과의 금리 갭이 너무 큰 거죠. 지금 2.75만 하더라도 미국과 1.5% 금리 갭이 있는데 더 내리면 루니의 약세를 방어하기가 좀 어렵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면 1.7%잖아요. 1.7%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가이드라인보다도 아래예요. 인플레이션이 한 2% 내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거죠.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돼야 경제 발전도 일어나고 그런 거니까. 근데 2.75%는 좀 과한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러면 금리 자체가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1.7%가 조금 올라가도 크게 관계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1.75% 이제 겨우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상황이죠, 지금 사실은. 근데 이제 지난 역사를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갈 때 중앙은행 딴짓하고 있다가 인플레이션이 피크까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급격히 떨어지는데 아직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경제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죠. 물론 이 금리 올린 게 중앙은행, 캐나다 은행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미국 은행 따라간 거잖아요. 그죠? 제롬 파월이 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은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AI한테 맡겼으면 그거보다 제롬 파월보다 잘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캐나다가 지난 3월 달에 그 관세를 그 전년도에 비해서 6억 1,700만 불의 관세를 더 많이 걷었다 그래요. 지난 한 달 동안.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3월 한 달 동안 그 전해에 비해서 6억 1,700만 불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왜냐? 미국이 캐나다에다 관세를 매기니까 캐나다는 보복 관세를 매긴다 그래서 관세를 매긴 거잖아요. 그 관세는 누구한테 매긴? 미국 사람 매긴 게 아니라 캐나다 사람들한테 매긴 거예요. 미국이 관세를 만들어서 자기네 국민들을 자해했을 때 우리도 꼭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을 자해하는 것이 보복 관세냐? 그럼 너희들은 너희 국민을 고문하든지 자해하든지 관세하든 매기든지 해. 우리는 안 해. 그게 보복 관세, 보복이에요. 괜히 미국이 관세 매겼다. 우리도 보복 관세 매면 그 돈은 캐나다 시민이 내는 거예요. 이거 이 짓을 왜 안 하냐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3월 한 달 동안에 관세가 10억 불 정도를 거쳤어요. 10억 불이 거쳤고. 그다음에 1년 동안 200억 불 정도가 거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0억 불 정도 거친다면 200억 불이라는 돈은 캐나다 전체 모든 세금의 총합, 캐나다 레비뉴가 작년도에 한 500빌리언, 5천억 불 정도 됐는데 그거에 한 4%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을 더 거둠을 해서 이만큼의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는 거죠. 이 돈이 다 소비자한테 거둔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에다 또 붙여서 뭐 10% 20% 얹어가지고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수입한 금액의 관세를 그대로 뭐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얹어서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것 때문에 금리를 안 내리면 금리가 또다시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금리가 더 조정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우징 마켓을 생각할 때 금리를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그래서 제가 금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리를 우리가 포커싱 하는 거는 연말까지 뱅가드 얘네들은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뱅가드에서는 연말까지 2.25% 정도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추측이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이 정도로 저도 2.25% 아니면 2%까지도 저는 봐요. 2%, 2.25까지 갈 수 있지 않냐. 좀 어그레시브하게 2%까지도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감으로 해서 주택 경기가 좀 안정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 말고 또 하나는 이제 수요잖아요. 이미그레이션. 이미그레이션은 이제 뭐 저스틴 트루도 때 너무 무지막지하게 너무 많은 사람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주택 경기를 망쳤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작년도에 원래 타겟이 50만 명이었는데 48만 5천 명이 들어왔어요. 올해 타겟은 5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내년 타겟은 55만 명이에요. 마크한 얘기는 요게는 지금 우리가 그 CIMM이라 해가지고 그 하원의 그 이민국을 관리하는 커미티가 있어요. 그 커미티에서 나온 자료 2023년도에 만든 타겟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에 만든 타겟이었는데 3, 4, 5, 6 그래서 5년 동안 200만 명을 뭐 이민을 받겠다 이제 그런 플랜에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마카니는 이거 끝나고 2027년도부터는 인구의 1%만 받겠다. 2027년도에 우리가 예상하는 캐나다의 총 그 인구는
60만 명이에요. 지금이 한 4천만 명 정도 되죠. 4,16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해 보면 2027년은 41만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48만 명이고 50만 조금 줄긴 하겠죠. 그렇지만 크게 뭐 완전히 반으로 준다든가 크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나 이미그레이션 수요는 꾸준히 계속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금리와 그다음에 수요 놓고를 보면 뭐 크게 불안해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변수가 바로 테리프죠. 테리프가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 테리프가 지금 테리프 때문에 우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인가요? 뭐 신문에 보니까 트럼프가 뭐 알루미늄과 스틸에 대해서 관세를 2배로 올렸죠. 25%인데 50%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스틸과 알루미늄 그 시장에 거의 많은 부분을 캐나다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캐나다가 이제 출길이 끊어진 거잖아요. 50% 관세 내고 미국에다 미국 애들이 50% 비싼 거를 캐나다 거를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디서 살 건데? 뭐 영국 같은 데는 이제 관세 협정이 어느 정도 맺어져 가지고 영국에서는 사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영국도 철강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나라는 아닐 거라고요. 하여튼 자체 내에서 미국이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테리프가 실제적으로는 이게 뭐 철강 뭐 이런 것뿐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들이 뭐 장사가 안 되면 결국 뭘 해야 되냐? 뭐 감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회사가 없어지거나 감원을 하거나 합병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그럼 결국은 실직한 사람들은 자기 집을 팔게 되겠죠. 그래서 주택 가격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 실직하니까 돈도 없고 우리가 가족들이 주말에 뭐 외식도 못 하고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피자나 시켜 먹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뭐 외식업도 문제가 되고 옷도 안 사 입고 차도 안 사고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테리프가 경제 전반적으로 꾸준히 어떤 영향을 미칠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결국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1.7%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스틸이나 뭐 알루미늄뿐이 아니라 목재도 그렇고 모든 물건이 캐나다에서 수출하는 물건들이 수출이 안 되면 그 물건들이 어떻게 시중에 남아있는 물건도 남을 거 아니에요. 재고로 남을 거 아니에요. 물론 딴 나라에 판다 그래도 벼랑간 그게 딴 나라에 팔아지나요? 미국의 모든 수출의 60% 이상 의존하던 나라가 벼랑간 미국 수출이 안 된다면 그 물건이 어디로 가냐고요. 그냥 여기 주저앉아 여기서 덤핑 치고 여기 싸게 팔겠죠. 빌드 그 좀 제조업 안사를. 그러니까 물건값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팔지 못한 목재, 알루미늄, 철강 이런 것들 가지고 집 지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집 모자란다면서 그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수출 못하니까 싸게 내수로 그냥 우리가 집을 지면 우리 물건도 소진하고 남는 팔기도 하고 근데 판로를 개척하는 동안 그동안 우리가 일단 쓰자는 거죠. 그죠? 집 짓고 그러면 이제 뭐 집도 짓고 뭐 물건도 소비하고 수출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좋을 수도 있어요.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업률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 코비드 직후에는 뭐 6% 이하까지 내려갔다 지금 토론토의 실업률이 8.6%예요. 캐나다 전체 실업률은 6.9%인데 토론토는 8.6%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 마카니가 환경론자다 보니까 뭐 석유 생산량도 제한돼 있고 파이프라인도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실제로 뭐냐면 엘버타는 자기들이 석유 땅 파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이퀄라이제이션 프로그램에서 퀘벡도 몇개 살리고 아틀란틱 캐나다도 몇 개 살리고 심지어 온타리오도 그 돈 받아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다 주는데 엘버타 보고 너 석유 채굴 하지 말고 말라는 게 아니죠. 아주 말을 굉장히 나이스하게 하죠. 캡이 있어요. 생산 한도를 딱 정해놓고 그 이하에서 물 푸듯이 퍼라. 그다음에 파이프라인도 건설 못하게 하고 미국으로만 판매하게 하면서 뭐 네 마음대로 수출해라.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수출해? 파이프라인은 건설 못하게 해주면서 그다음에 디카보네이션 해라. 그거에 대한 돈을 내라. 돈은 뜯다고 하면서 석유 생산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버타에서 그러려면 나는 그냥 혼자 독립하겠다. 그런 얘기는 알버타가 지금 바다도 없는데 어떻게 독립하냐. 알버타 생각이 있겠죠. 바보겠어요? 미국이 항구를 빌려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수출을 하든지 해서 미국에다 팔아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실컷 팔아서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자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버타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스카츄안 나도 독립해볼까? 퀘벡도 괜히 들썩들썩 브리티시 컬럼비아도 들썩거리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일어날 상황은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도미노가 돼서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캐나다 연방 자체는 붕괴되고 말 거예요. 분명해요. 그냥. 그래서 캐나다로서는 큰 위기일 수도 있어요. 마크하니가 얼마나 엊그저께도 그 First Minister Meeting이라는 게 이제 각 주수장들 다 모아놓고 마크하니가 이제 미팅을 하는데도 이제 엘버타 쪽에서 그 다니엘 스미스 수상이 여자죠. 그분이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너 이거 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근데 파이프라인 이거 해주고 한도를 줄여라. 한도를 없애버려라.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카니는 완전히 그 뱀장어예요. 미끈미끈한 뱀장어로는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빅픽처로 우리는 당연히 해드리고 우리는 슈퍼파워와 에너지 슈퍼파워 컨트리가 돼야 된다. 어쩌고 얘기하면서 정작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도 안에서 물 쓰듯 써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같은 이제 상황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썸마리를 해보면 지금 가장 확실한 거는 everything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지금 경제 환경에 돌아온 모든 게 다 불확실하다. 그게 가장 확실한 얘기죠. 관세 문제에서부터 인플레이션도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고, 그러기에 따라서 이자율과 실업률, 심지어 연방 붕괴나 아니면 대공황,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NDP가 리버럴한테 엄청나게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내각이 붕괴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붕괴되면 다시 선거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만큼 everything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느꼈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도 어느 순간에 환경이 바뀌고 정말 내가 불행하고 도망갈 데도 없는 코너에 몰렸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결국은 우리가 주가가 오르면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이 막 환호하다가 어느 순간에 꺾일 때 블랙 먼데이가 왔을 때 실망하는 순간도 있고, 그리고 난 지금 완전히 바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벼랑간 무슨 호재가 터져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의 마법이에요. 결국 해결돼요. 그리고 토론토 부동산은 인구 증가와 꾸준한 수요 증가 때문에 결국은 지금 산적해 있던 매물들이 곧 3, 4년 내에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어차피 모자라니까 집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의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자유시장이라는 건 시장 자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레귤레이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김장 때가 되면 그때만 해도 고추가, 우리 어렸으니까 고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추 농사가 망해가지고 고추가 금추가 된 적이 있어요. 고추값이 너무 비싸진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고추 때문에 김장도 못 담그고 그러니까 그 당시 김장도 많이 했지만 배추 100포기 할 걸 50포기 하고 50포기 할 거 20포기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랬던 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또 고추가 풍년이 드는 거예요. 고추값이 완전히 X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추가 비싸니까 그 다음에 농부들이 또 농사를 많이 짓는 거야. 그럼 고추값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시장의 기능이에요. 지금은 주택 가격이 이런 것이 너무나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빌더들이 주택을 안 짓겠죠. 돈 안 남는데 주택 질 사람이 없어. 아무도 2, 3년 전만 해도 저 외곽으로 나오면 처음부터 여기 사인 붙어 있는데 집 짓는다고. 지금 나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사인 붙인 사람이 없어. 사인 값도 아끼자. 아무도 안 붙여.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픽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급격하게 오르겠죠. 우리가 그런 거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침체된 시장에서 영원히 침체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3, 4년 내에 전 리커버리 한다고 봐요. 그래서 자정 기능이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안정적 시장으로 개선될 거다. 그래서 침체된 이런 침체적 시장에서 지하 1층인지 지하 2층인지 지하 3층인지 모르지만 지금 확실히 지하실에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업사이징을 하게 되면 그런 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